오늘은 남북한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죠. 특수전 전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육군은 이제 특수전사라고 특전사가 있고 해군은 UDTC 있고 그리고 또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 탐색구조전대라고 하고 또 CCT라는 조직이 있고요. 국군의 특수부대 예. 언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명할 수 있나요? 6.25가 아무래도 시초라 할 수 있죠. 한국연락사무소라고 어떤 이런 암호명으로 붙였던 이 킬러 부대가 시초긴 한데 아. 미군이 북한 출신 어떤 그 탈북민들을 모아서 미군을 위한 특수전을 하게 한 거죠. 북한도 6.25 때 특수부대를 운영했습니까? 운영했죠. 대표적인 부대들을 몇 가지 꼽아보면 766 보병연대, 945 부대, 124 독립연대, 그리고 남조선 인민유격대, 흔히들 우리가 빨치산으로 알고 있는 네. 사람들, 그 사람들이 운영이 됐습니다. 2000년대 이후에 이 국군 특수부대가 맹활약했던 작전이라고 하면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아덴만 여명 작전은 건군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전개된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전 세계 인질 구출 작전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성공적인 작전으로 기록이 됐고요.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어떤 북한군을 어떻게 바라봤냐가 90년대 이후에 좀 정체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특수부대들이 많이 투입돼 있습니다. 그중에서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북한의 경보병들도 꽤 많이 가 있는 거죠. 지휘소에서 보고 기록하고 있는 북한군의 실제 전장 환경의 그 정말 고가치의 데이터들이 북한으로 지금 계속 들어가고 있는 이 상황 자체가 굉장히 문제입니다. 전쟁 없는 세상을 꿈꾸기에 전쟁을 연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뉴스 멘토리 전쟁과 사람 허준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지연입니다. 이번 시간 함께 해주실 두 분 모셨습니다. 홍희범 편집장님, 임철균 연구위원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럼 오늘의 주제를 연구위원님께서 한 번 더 정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남북한 국가안보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전력이죠. 특수전 전력의 역사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발전상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 두 분은 언제 나오세요? 항상 이런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네. 정의와 특징을 좀 파악하고 가면 좋거든요. 특수부대 전력의 정의 그리고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특수부대는 말 그대로 특수작전을 수행하는 부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특수작전의 임무 특수성은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 있거든요. 미 육군의 특수작전부대 교리에는 이걸 가리켜서 은밀성, 정밀성, 그리고 확장 가능성으로 명시를 하고 있어요. 말 그대로 어떤 부대들보다도 은밀하게 침투해서 수행해야 되는 임무들이 많죠. 그리고 요인 암살, 주요 시설물 폭파, 엉뚱한 사람 납치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정밀해야 되죠. 그리고 적지 중심 지역에 침투를 해서 특수 정찰을 수행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해당 지역에서 분란전을 수행하기 위해서 적 지역에 있는 민간인을 포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타병정뿐만 아니라 연합 세력,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적 지역에 살고 있는 민간인들까지 포섭할 수 있는 그런 확장 가능성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이 현대전에서 특수부대들이 뭔가 전과를 올린 전쟁사에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많긴 한데 21세기로 넘어가서 보자면은 제 생각에 특수부대가 올린 최대의 전과는 아프가니스탄인 것 같아요. 뭐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2021년에 미군이 다 철수하면서 좀 진 전쟁으로 끝나버리긴 했지만 적어도 초반은 정말 깜짝 놀랄 만한 승리라고 평가를 받았거든요. 2001년 9월 11일 9.11 테러가 났죠. 그러고 이제 미국이 이 탈레반에 보복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동네가 너무 외진돼 있다 보니까 미국이 공습 외에는 어떤 직접적인 타격을 주기 굉장히 힘든 곳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떠올린 게 여기에 특수부대를 투입한 다음에 특수부대가 현지의 반탈레반 세력의 북부동맹을 규합을 해가지고 이 세력을 이용해서 탈레반을 치자. 실제로 이렇게 해가지고 10월 초부터 이 CIA 및 미국군 특수부대의 어떤
최정예 팀들이 들어가서 이 사람들이 직접 뭐 탈레반하고 싸워가지고 일대 뭐 이기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무기가 뭐였냐면은 지폐입니다. 100달러 지폐를 정말 어마어마하게 싸들고 가가지고 정말 이 세력 저 세력 다니면서 돈 주고 뭐 원하는 게 있으면 들어주고 그러면서 일단 세력을 다 규합한 다음에 현지에 남아가지고 이 북부동맹이 공격을 하면은 폭격을 유도한 거예요, 특수부대원들이. 그럼 잠깐만 주제를 조금 바꿔서 우리나라 이 남북한 특수부대 전력의 규모와 전력을 또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국군의 대표적인 특수부대들은 어떤 부대들이 있을까요? 예. 크게 나누자면 일단 육군이 있죠. 육군은 이제 특수전사령부 특전사가 있고 해군은 UDTC이 있고 그리고 또 공군에도 특수부대가 있습니다. 네. 탐색구조전대라고 하고요. 또 CCT라는 조직이 있고요. 이렇게 3군에 각각 주요한 특수부대들이 있고요. 특수전사령부는 또 이제 예하의 공수여단들하고 이제 707 특임대로 나뉘고요. 이 공수여단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적후방 침투나 게릴라전 조직, 정찰,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특수전 임무를 수행하고 707 특임대는 그 중에서도 대테러 임무에 특화되어 있지만 물론 대테러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 더해가지고 전시에는 구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아주 중요한 임무들을 또 수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707이야말로 특전사 중에서도 정예 중에 정예, 알짜 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있죠. UDTC 같은 경우는 해군 특수전 전단이니까 해군에서 요구되는 다양한 해군 해상 특수전을 주로 수행하지만 그렇다고 바다에서만 하는 건 절대 아니고 해상에서 지상으로의 어떤 침투 임무도 당연히 수행할 수 있고 또 그 예하에 또 대테러 특임대가 따로 있어요. 공군에서 CCT는 전술 항공 통제사로 유사시에 적지에 진출하거나 최전방에 투입돼서 아군의 항공작전 및 공수작전을 조직하고 관제하는 그런 역할을 맡습니다. 그러니까 적후방에 침투해가지고 뭐 아군이 대규모 공수작전을 벌인다든가 아예 적 비행장을 뭐 점거한 다음에 거의 착륙해야 된다. 이럴 때 바로 이 CCT가 가서 관제를 해주는 거죠. 또 있는 게 탐색구조전대입니다. 한마디로 탐색해서 구조하는 부대라는 건데 전시에 아군 조종사가 적후방에 추락해서 탈출하잖아요. 네. 그때 이 탐색구조전대 전력이 헬기를 타고 적지 후방에 침투해서 그 조종사를 픽업해가지고 돌아오는 말 그대로 탐색 구조하는 그런 전대가 되는 거죠. 그게 특수 전력이었군요. 그렇죠. 2차 대전 이후에 굉장히 중요한 전력. 그렇죠. 물론 이게 뭐 그전에도 우리의 탐색구조전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엔 굉장히 중요시가 된 거죠. 그리고 또 해병대에도 나름 특수전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해병대 특수수색대가 있죠. 이 부대는 어떻게 보면은 어떤 특수전 임무 중에서 해병대를 위한 특수전, 즉 가장 중요한 게 이 해병대 본대가 진출하기 전에 그 작전 지역에 대한 사전 정찰 임무를 수행하고 필요시에 저격이나 타격 임무를 수행하는 이런 임무를 맡습니다. 근데 사실 저희가 서두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특수부대가 훈련도 가혹하고 강력한 훈련을 통해 강한 군인이 되는 건 맞습니다만 그렇죠. 특수한 목적을 갖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예전에 놀라운 얘기를 했었죠. 전 군인을 다 특수부대화 시키겠다 뭐 이런 주장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2022년 국방백서에 따르면은 무려 북한 특수전 부대의 숫자는 20만 명입니다. 그럼 정규군 아니에요, 그냥? 실제로 저 많은 20만이나 되는 조직 중에서 특수전 전력으로 볼 수 있는 조직은 저 특수작전군 예하에 11군단 산하 10개 여단 4만 5천 명하고 거기에 있는 특수작전 대대 저는 한 3개 정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1,7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정찰 총국 거기에 3,997명 정도. 그래서 요 다 합쳐보면 한 5만 710명 정도가 실제 북한이 보유한 특수전 전력이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도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면 나머지 15만은 뭐냐? 경보병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를 다 합친 게 20만인. 그냥 갑자기 궁금한 건데 그럼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군들이 이 경보병인가요? 이 경보병 여단들이 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즉 후방 군단에서 보냈겠죠. 근데 뭐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표에 따르면 다른 뭐 정확한 정보는 사실은 저희가 입수할 수가 없으니까 없죠. 이 경보병 여단 특수부대라고 하는 경보병 여단은 상당히 많이 포로로 잡히고 사상을 입고 후퇴한 것처럼 많이 보여지는 언론 보도가 있더라고요. 네. YTN이 입수한 지난달 중순 크루스크쇼에서 북한군 사이에 이뤄진 교신에선
포화 굉음이 수시로 들려왔습니다. 포성이 울린 이곳은 북한군들이 강을 건너는 도하작전을 펼친 지역으로 추측됩니다. 교신에선 이곳을 도하장이라 지칭하며 포격 피해를 받았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기 지금 도하장에 집중 포화력 받아서 지금 기수 우회가 다른 전장에서는 우크라군의 박격포 사격에 이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상황이 교신에 담겼는가 하면 다리미리 바뀌어서 어린이들에서 지금 집중 사격한다. 집중 나가고 있다. 암호 어구와 함께 다급하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파고 하나, 나 파고 둘. 몇 명 남았는가? 빨리 총기해라. 한 4,000명 정도 사상이 당한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들 장비가 대단할 게 없습니다. 말 그대로 라이트 인펜츄리잖아요. 경무장한 경보병이란 말이죠.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돼 있는 병사들은 AK-12 계열의 소총을 들고 다니고 있어요. 그 중대에는 60mm 박격포 소대. 이게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곡사화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엄청난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러네요. 화력이 부족하니까. 네, 이렇게 해서 6.25 전쟁 이후에 국군의 특수부대는 여러 갈래로 이제 나뉘게 되는데 그 중에서 좀 대표적인 것이 특전사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특전사의 태동과 발전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특전사의 어떤 시초는 앞서 말씀드린 8240 부대. 이 8240 부대가 6.25 전쟁이 끝난 뒤에 이제 육군에 편입된 걸로 시작이 됩니다. 처음 몇 년간은 이 인원들이 제대로 관리가 안 되다가 야 우리도 이제 특수부대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57년부터 이 8240 부대 출신자들을 어떤 창설요원으로 차출해서 58년 4월에 제1전투단이 창설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제1전투단이 10월부터 제1공수특전단으로 이름이 바뀌고요. 그 다음에 69년에 제1공수특전단과 동해안 경비사령부에 한 2개 유격여단으로 구성된 특수전 사령부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70년대 초부터 특전단이 여단이 되면서 3개 여단 편제로 이제 변경이 되고 부대들이 여단급이 됐다는 얘기는 이 각 여단장도 이제 준장으로 승격이 된 거죠. 그전엔 대령이었다가 그 다음에 이제 3개 여단의 편제가 74년에 또 7여단과 9여단이 생기고 또 77년에 11, 13여단이 생기면서 총 7개 여단이 되면서 우리가 아는 어떤 특전사의 어떤 기본적인 틀이 완성이 됩니다. 특전사와 더불어서 요즘 사람들은 특전사보다도 더 UGT를 알 정도로 꽤나 유명하잖아요. UDT 출신 잘생긴 사람들이 방송에 나와서 그래요. 그렇죠. 셀럽들이 많죠. 아무래도. 이 UDT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는 건지 궁금해요. 예, UDT-C 같은 경우는 이제 여기도 이제 기원은 6.25까지 찾는 분들이 있어요. CIA 산하에 어떤 영도 유격대라는 유격대가 있었거든요. 이것도 어떤 8240 부대처럼 북한 출신인 분들을 모아서 만든 그 어떤 부대인데 이게 처음에는 다양한 방법으로 침투를 하다가 해상 침투를 이제 제일 중시하는 어떤 그런 해상대라는 부대가 제일 중요시 되게 돼요. 그러면서 이분들이 UDT 훈련까지 미국 해군에서 받기도 합니다. 정식으로 우리 해군의 특수부대를 UDT가 수중 파괴된데 이게 처음 창설된 게 1955년이고요. 그 전부터 이제 우수자원들을 선발하고 미국에 유학 보내는 등으로 준비를 실시해서 5년 11월 9일에 일기 26명이 선발됐다. 이렇게 기록이 남습니다. 그리고 68년에 또 예하에 폭발물 처리대 EOD가 창설이 되고 75년에 UDT-C로 명칭이 변경되면서 76년부터 정식으로 특수전 임무가 추가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어떤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는 해상 특수전 부대다라는 어떤 틀이 갖춰진 거죠. 1993년에는 이 육군 707 특임대로부터 해상 대테러전 임무까지 이관을 받아가지고 어떤 우리가 아는 UDT-C의 어떤 틀이 많이 갖춰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 우리 국군 특수부대의 좀 전력이 좀 돋보였던 사건이라고 하면은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이죠? 굉장히 비극적인 사건이죠. 1976년 8월 18일에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인근에서 발생한 사건인데 이 당시에 공동경비구역에는 높이가 15m나 되는 25년생 미루나무가 한 그루가 있었어요. 근데 그게 남쪽에 있었거든요. 문제는 이 나무가 남쪽에 있는데 이 여름 되면 엄청 풍성해지죠. 풍성해지죠.
그러니까 양쪽의 관측을 다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이 공동경비구역의 부대장 임무를 미군이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아서 조지 보니파스 데이비라는 경비 중대장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76년 8월 18일에 소대장인 마크 토머스 베럿 중위하고 같이 미군 장병 4명, 그리고 한국군 장교 및 장병 11명하고 같이 이 문제의 미루나무를 베어서 없애버리기로 한 거예요. 서로가 곤란하니까. 그런데 이거 베려고 갔는데 북한군 측에 박철중이라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북측 소대장이었나 봐요. 이 사람하고 다른 북한군 장교 1명, 그리고 병사 한 15명이 와서 뭐 하는 짓이냐, 왜 나무 베냐 하고 막 항의하고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보니파스 대위가 바라볼 때 어차피 남쪽에 있는데 뭔 상관이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중대장 결심으로 계속해 하고 지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분위기가 묘하게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무장병력 20명을 증원시키고 그 후방으로 트럭으로 보충병을 계속 실어 나른 거예요. 그래서 이 유엔군 장병들의 우리 연합군 장병들보다 무장병력의 숫자가 3배 이상 많아지니까 이 박철중이가 다가와서 욕설도 하고 더 강하게 항의를 하는 거죠. 미루나무 베지 말라고. 근데 보니파스 데이는 부당한 요구니까 거부했거든요. 그러니까 박철중이가 공격을 명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북한군이 달려들어서 트럭에 있던 곡괭이 꺼내고 강목 꺼내가지고 유엔군 장병들을 구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루나무 베려고 갖고 온 도끼를 뺏어서 보니파스 데이와 베럿 중위에게 무자비하게 휘두르기 시작합니다. 이 흉기로 구타를 무참하게 당한 이 2명의 미군 장병은 후송 중에 사망했고요. 미군 장병 4명, 한국군 4명도 중경상을 입고 후송된 사건입니다. 이때 진짜 김일성은 미국이 우리 칠 수도 있다라고 위기를 느꼈다라는 얘기가 있고 이때 당시 이 작전을 만회하기 위해서 우리 특수부대도 투입이 됐었죠.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났잖아요. 그래서 미군이 후속 보복 작전을 계획합니다. 이름하여 폴 버니언 작전. 작전 자체는 명목상으로는 그때 못 잘랐던 미루나무를 베겠다. 네. 였지만 문제는 그 배후가 어마어마해요. F-111 전폭기 20대를 대구에 전진 배치하고 B-52 세대가 한반도 상공에 전개하고 항모전단이 서해안에 대기하고 팬텀 등의 미 공군 전폭기들이 또 국내 전진 배치되고 등등 공군 및 해군 전력뿐 아니라 12,000명의 지상병력까지 증파 요청을 했어요. 이건 전면전을 각오하고 있는 지금 느낌은 한마디로 총 한 방이라도 쏘면 정말 밀어버린다. 밀어버린다는데 심지어 어떻게든지 자극을 하려고 우리 쪽에서 64명의 특전사 요원이 결사대로 차출이 됐습니다. 네. 이 64명이 겉으로는 카투사로 위장을 하고 이 작업병인 것처럼 들어갔지만 실은 미군소속처럼. 그렇죠. 방탄복 안에 권총과 수류탄을 감추고 그 다음에 소총과 유탄 발사기 등은 분해해가지고 이 작업용 어떤 장비에 숨겨가지고 배낭에 넣어놓고. 그렇죠. 그 다음에 들어가요. 네. 그다음에 어떻게 했냐? 북한군 초소들로 몰려가서 북한군 초소들을 그 문제 아까 말씀드린 북한 초소들 다 때려 부숩니다. 한 번만 더 건드려봐 이렇게 딱 생각하죠. 그런 거죠. 예. 2000년대 이후에 이 국군 특수부대가 맹활약했던 작전이라고 하면은 아덴만의 여명 작전을 빼놓을 수가 없잖아요. 이 아덴만 여명 작전은 건군 사상 최초로 해외에서 전개된 인질 구출 작전입니다. 전 세계 인질 구출 작전사에서도 손에 꼽힐 정도로 성공적인 작전으로 기록이 됐고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저 바브엘 만데브 해협은 세계 3대 초크 포인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거기를 드나드는 입구라고 할 수 있는 아라비아 해에는 항상 해적들이 있거든요. 요 당시에도 해적들이 들끓고 있었습니다. 2011년 1월 14일 07시 30분경에 3호 주얼리호에는 한국인 8명을 포함한 21명의 선원이 탑승해서 항해 중에 있었어요. 네. 3호 주얼리호가 소말리아 북동쪽 해역 2,000km에 있는 아라비아 해역을 통과하고 있었는데 이 항로가 원래 가야 될 항로가 아니라 변경된 항로였어요. 바로 2달 전에 같은 회사의 3호 드림호라는 배가 있었는데 이 배가 해적한테 피랍이 돼가지고 950만 달러나 몸값을 주고 간신히 풀려난 전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북쪽으로 항로를 1200km나 틀어서 새로 설정을 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도 해적이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해적들이 고속정으로 접근해가지고 사다리 걸고 배에 올라왔단 말이죠. 이게 올라오는 동안에 이제 선원들은 선실 안으로 대피를 하고, 그리고 대피를 하면서 동시에 긴급 조난 신호를 발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접수한 회사는 즉시 외교부와 해양수산부로 신고를 했어요. 그러나 올라온 해적들이 쇠막대기를 가지고 3시간 만에 문을 따버린 거예요. 그래서 인질들을 다 만들어 버렸어요. 그 상태에서 이제 소말리아 쪽으로 배를 틀게 한 거죠. 근데 천만다행히도 이 해역에는 다국적 해양 보안망이 가동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근 아덴만 해역에 우리 청해부대 최영함이 작전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즉시 구출 작전에 돌입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사실 해적을 많이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해적이 캐리비안의 해적을 떠드시면 안 돼요. 아주 작은 모터보트로 굉장히 빠르게 이제 다가가기 때문에 각 배들은 여러 가지 그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용병을 고용한다든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 민간 상선들은 용병을 고용할 수가 없으니까 뭐 방어는 하겠지만 아예 철벽을 배 안에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해적이 들어오면 문 닫고 잠고 구조 신호 뗀 다음에 거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해적이 올라와서 아무리 두들겨도 문은 안 열리고 해서 이제 탈출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데 해적들은 이제 문 따는 방법을 강구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따버린 거예요. 맞습니다. 자, 어떤 부대가 투입이 됩니까? 예, 아덴만의 여명 작전에서 실제 작전을 수행한 것은 바로 이 청해부대 예하의 검문 검색대입니다. 총 30여 명으로 구성됐는데 그 핵심이 바로 UDTC의 대테러 특수임무대에 대해서 차출된 그 인원들이죠. 이제 상호주얼리호가 납치가 됐잖아요. 이 청해부대가 출동했는데 추적 끝에 1월 18일에 1차 구출 작전을 시도를 합니다. 하지만 이때 해적들이 항복하려는 모션을 보이다가 방심한 우리 부대원들이 접근할 때 사격을 개시해서 이 중에 우리 측 3명이 부상을 입고 작전은 중지가 됐어요. 뭐 물론 이 과정에서 해적들 중에서 몇 명이 바다에 떨어지면서 실종이 되고 이러면서 해적들의 숫자도 줄어들긴 했습니다만 네. 하여간에 이렇게 1차 구출 시도는 중지됐어요. 그리고 계속 추적을 하다가 3일 뒤에 이 2차 구출 작전이 시도가 되는데 이때 구출 작전 시간이 새벽 해가 뜨기 직전. 그래서 아덴만의 여명이 됩니다. 이 5시 무렵에 헬기와 최영함으로부터 기총소사를 해서 해적들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갑판 위에 올라있는 해적들은 저격으로 처리를 해요. 제압을 하면서 그렇게 틈을 벌자 이 UDTC의 대테러 특임 대원들이 고속단정을 타고 이 배에 접근을 합니다. 이 2차례에 걸쳐서 이 인원들이 투입이 돼서 총 15명이 진입을 했는데 무려 5시간이 걸렸어요, 구출 작전에. 이게 왜 그러냐면은 해적들의 인원이 많다 하기보다는 배가 워낙 크고 복잡하니까 완벽하게 소탕을 해야 되기 때문에 5시간에 걸쳐서 수색을 한 거고 그 과정에서 해적을 전부 사살하거나 생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측 도립 인원은 아무런 사상자가 없고 인질 중에도 단 한 명만 부상을 입어요. 바로 이때 부상자가 석혜균 선장님이죠. 이분이 굉장히 심한 부상을 입었는데 다행히 후송이 된 다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수술을 받아서 살아납니다. 중증 외상센터. 그렇죠. 예. 바로 이게 또 요즘에 어떤 핫한 그 컨텐츠와 연결이 되죠. 예. 청해부대가 해적에 피랍된 3호 주얼리호 구출 작전에 나선 건 현지 시각으로 새벽 5시쯤. 우리 군은 최영함을 3호 주얼리호에 접근시켜 함포로 위협 사격하고 링스 헬기로 엄호했습니다. 해적들이 혼란에 빠진 틈을 타 UDT 대원들은 고속단정 3척을 이용해 화물선에 은밀히 올라탔습니다. 첨단 무기로 중무장한 대원들은 기관실 등 격실 57개를 차례로 장악해 나가며 해적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5시간 동안의 치열한 작전 끝에 우리 군은 해적 8명을 사살하고 나머지 5명을 생포했습니다. 인질로 붙잡혔던 한국인 선원 8명과 미얀마인 11명, 인도네시아인 2명 등 모두 21명이 구출됐습니다. 해적에 대항한 최초의 군사작전인 아덴만 여명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한 청해 부대는 3호 주얼리호를 안전한 지역까지 엄호하고 경계 해역으로 복귀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의 특수부대로 다시 돌아와서 좀
의미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 또 제일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누가 제일 셀까? 뭐 약간 이런 거. 우리 국군 특수부대 중에 최정예 부대를 좀 찾아보자면 누가 사실 될까요? 옛날에 방송에서 그걸 만들었잖아요. 뭐요? 사실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게 어느 특수부대나 고된 훈련을 통해서 한마디로 그 부대들이 수행하기로 하는 임무에 대해서는 최고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쓴다. 우문이 환답이네요. 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죠. 네. 근데 일단 유명한 부대들은 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특전사도 어떻게 보면 특전사는 그 자체로 유명하고 그 중에서도 707 특임대는 아무래도 좀 약간 스타 부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면이 있죠. 네. 그다음에 또 UDT CL 같은 경우도 또 나름 어떤 유명세가 있고 그 중에서도 뭐 대테러 특임대 유명하죠. 거기에 또 HID라고 뭐 이 부대도 이 정보사령부 예하의 육상 특임대 네. 여기도 나름 정예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비밀의 조직이죠. 그렇죠. 다만 지금 뭐 개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내 특수부대로 분류되는 모든 부대들은 그 부대들이 맡은 범위 안에서는 어떤 최정예 부대라고 그렇죠. 불러줘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합니다. 아이, 그들의 훈련량은요 다들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예를 들면 야구 선수랑 축구 선수가 100으로 붙으면 누가 이겨? 이걸 어떻게 알아요? 야구 선수는 야구의 훈련을 최적화해서 한 선수들이고 축구 선수는 축구의 훈련을 최적화한 선수들이고 각자 주 종목이 다른 것뿐이에요. 비유 너무 좋았다. 그렇죠. 예. 자, 말씀하신 UDT 해군의 특수부대잖아요. 그렇죠. 네, 이들의 임무는 주로 어떤 것이고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이 작전들은 뭐가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해상 특수전 부대죠. 그러니까 바다로부터 침투해서 임무를 수행한다는 건 물론 바다 위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 아니면은 바다 위에서 함선에서 작전한다든가 아덴만해령 같은 이 두 가지가 가장 크지만 그 이외에도 어떤 특수전 부대에 요구되는 임무 중 상당 부분은 커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복합적인 면이 있습니다. UDT CL 같은 경우는 일단은 5주간의 기초훈련이라고 할 수 있는 BUDS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말이 훈련이지 기본적으로 선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 지금 죽을 것 같으면 나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조금 그런 면이 있는데 훈련을 그래도 5주 중에 4주는 체력 검정이라든가 네네. 기타 어떤 능력을 보는 이런 어떤 네. 테스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문제가 마지막이에요. 지옥주. 지옥주. 네. 5일 동안 문자 그대로 잠을 안 재웁니다. 그냥 잠만 안 재우는 게 아니라 엄청 힘들게 해요. 잘 먹지도 못하잖아요. 예, 이동할 서서 때도 먹어야 돼. 계속 그 고무단정을 머리에 여러 명이 이고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서 밥도 뭐 진짜 이동하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서서 먹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정말 어마어마한 어떤 희생을 강요하는데 이 과정에서 줄줄이 탈락합니다. 탈락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까지 거치고 나야지 비로소 정식 대원으로 승인이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진짜 특수부대원으로서의 훈련이라는 걸 받기 시작하는 거죠. 지금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까지 어떤 북한군을 어떻게 바라봤냐가 어떻게 보면 90년대 이후에 좀 정체가 된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부터는 세상이 바뀌었다는 걸 보고 뭐 정규군도 마찬가지로 특히 특수부대 같은 경우는 이런 현실을 많이 어떤 반영을 해가지고 변화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드론이라든가 무인기 이런 거의 존재가 특수전 분야에서도 굉장히 어떤 게임 체인저 같은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런 걸 잘 활용하려면 통신이라든가 지휘 체계 이런 것도 굉장히 개편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해야 될 거고 그리고 뭐 당연한 얘기지만 결국은 이 특수부대를 운용하는 사람을 최대한 많이 들어오게 할 뿐 아니라 그 사람들이 최대한 오래 머무를 수 있게 그 어떤 여건을 마련해 줘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첫째도 훈련, 둘째도 훈련, 셋째도 훈련. 그런데 훈련을 하려면 몇 가지 준비사항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법적, 수단적, 그리고 예산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바라보거든요. 왜 제가 법을 얘기하냐?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테러 특수임무에 반영되는 부대들은 두 가지 분류로 나눠집니다.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임무 부대가 하나가 있고요. 초동조치 부대가 있어요. 이 국가지정 대테러 특수부대에는 경찰특공대, 해양경찰특공대, 우리 707 특임대대, 그리고 뭐 해군의 특수전여단, 24 화생방 특수임무대 이런 부대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동조치 부대에는 특수전사령부 각 예하 여단에 있는 특임대, 해군의 UDT-CL,
그리고 각 사단배 헌병 특임대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경찰 특공대와 육군의 이 특수전 병력들이 육해군의 특수전 병력들이 임무가 겹치거든요. 네. 그리고 이 부대들은 유사시가 되면 가장 먼저 북한으로 침투해야 될 부대들입니다. 임무가 법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도 실제로는 수행하지 못할 가능성이 더 커요. 네.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8조 4항에 보면 국방부 소속의 이 대테러 특공대는 군사시설에 발생된 테러 사건에 한해서 임무를 수행하고 경찰력이 부족해서 테러방지 대책본부에서 요청이 있을 시 경찰을 지원한다라고 명시가 됐거든요. 법에. 주체가 아니에요. 이 대테러 임무의 주체는 경찰입니다. 그래서 이 707이나 아니면 이 해군 특수전 부대 UDT-7이나 이런 자원들 임무 해제하고 초동부대도 임무 해제해서 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조치를 해주는 게 필요할 것 같아 보이고요. 두 번째는 수단입니다. 편집장님께서 드론 중요하다, 소총 중요하다 말씀 잘해주셨잖아요. 이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투입시킨 저 아까운 대원들 살려서 데려오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한국군의 현실은 투입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 자원들을 회수하기 위한 MC-130이라든지 오스프리 같은 이런 항공 전력들, 특수전에 필요한 헬기 전력들이 상당 부분 부족합니다. 충분히 작전 수행 능력을 올려줄 만한 장비가 부족한 거네요. 투입한 부대들을 살려서 끄집어내서 데리고 네. 올 빠르게 날아가서 수직으로 착륙해서 태워가지고 네. 빠르게 수직으로 이륙해서 돌아온 오스프리 같은 항공기가 없죠. 헬기도 그렇고 부족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조치가 돼야 되고요. 제가 가끔 특수전 여단 같은 데 가보면 특전사 부사관들이 예초기 돌리고 있는 경우가 있어요. 군에서 복무를 잘 마치고 온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예초와 삽질이 가장 큰 업무 중에 하나다라는 느낌이 좀 있어요. 사실 네. 국군의 주적은 풀이죠. 그런 여건이 있습니다. 이거 안 네. 생각할 수가 없네요. 그거 진짜. 참. 예산이 충분하다면 미군처럼 군속을 고용을 해가지고 수행을 할 수가 있겠죠. 예산이 부족하니까 당연히 미국이나 다른 군사 선진국들보다 특수훈련을 하기 위한 예산 당연히 더 부족할 거고요. 일부 정말 군에 대한 어떤 열정이 넘치는 이 부사관분들이나 장교분들이, 특히 초급 장교분들이 싸제 장비를 사비로 구매해가지고 커스텀하는 경우가 있어요. 많아요. 그런데 군에서 보면 이게 보급의 통일성이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그 조직의 통일성이 중요하다 보니까 못 쓰게 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공문으로 자주 하달고요. 예산 더 줘가지고 사제 장비보다 더 좋은 장비 보급해주면 해결되는 문제 아닌가요? 그렇다 보니 예산을 빨리 증액시켜주는 것이 대단히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어찌됐든 정규군은 정규군으로서의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데 특수임무 부대들은 특수임무를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근데 이들이 적어도 돈이 부족해서, 장비가 부족해서, 실력이 부족하지 않은데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미있게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